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콘서트장이에요. K-pop 콘서트장. 스트레이 키즈 수만 명이 손들고 소리 지르고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바로 그 한가운데, 그리고 나도 지금 손들고 있어요. 응원봉 흔들면서 딸보다 더 크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발음은 엉망이지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서 내 딸 소피아가 웃고 있거든요. 진짜로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웃음이요. 이 웃음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말이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이 음악을 증오했어요. 싫어한 게 아니에요. 증오. 내 딸이 K-pop 좋아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하필 저거야? 왜 저렇게 시끄럽고 과장된 걸 인생처럼 붙잡고 사는 거야? 딸방 문틈으로 한국 노래가 새어나올 때마다 내 가슴이 먼저 조여왔어요. 가사도 모르겠고 춤은 더 이해가 안 됐고 무대 위에서 울고 웃는 아이돌들 보면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건 음악이 아니야. 저건 그냥 돈 벌려고 만든 거야. 그 말들을 딸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으로, 눈빛으로, 침묵으로 다 보여줬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 잔인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냐고요? 콘서트장이에요. 내 딸 손 꼭 잡고 같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한국어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플래시백 시작 톤 어두워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내 이름은 카르멘 로드리게스. 45살이고요. 히스패닉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늘 완전히 미국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와 좋았겠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내게 상처로 남았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시는 활기찼고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잠깐 멈칫하는 그 눈빛. 어디서 왔어요? 이 질문을 하루에 수없이 들었어요. 미국이요. 아,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니죠?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 미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마치 내가 뭔가 더 설명해야 할 것처럼. 결정적인 건 아르바이트였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했는데 한 달이라고 월급날이 왔어요. 근데 돈이 안 나왔어요. 저기, 월급이요? 다음 달에 줄게요. 다음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다음 달에도 안 주더라고요. 또 물어봤죠. 대사사장, 짜증. 외국인이잖아요. 이 정도면 경험한 거로 치세요. 경험, 돈 대신 경험이라고요. 나 2달 동안 매일 나와서 일했는데 경험으로 치라고요? 그날 가게 나와서 한참 울었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분명하게 박힌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켜주지 않는구나. 근데요, 더 나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역 근처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내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나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이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엔 내가 잘못 느낀 건가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그랬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내 허리 툭 치면서 대사 남자 과거 미국 사람이에요. 예쁘네. 그 말투가 너무 가볍더라고요. 마치 이게 인사인 것처럼. 그 이후로 나는 길 걸을 때도 편의점 갈 때도 늘 긴장했어요. 누가 또 다가올지 몰라서. 알바하던 카페에서도 손님 중 한 명이 내 손 잡으면서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네. 전화번호 좀 줄래? 나 손 빼면서 거절했죠. 근데 그 손님은 웃으면서 왜 그래요? 친해지자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분노도, 수치심도, 무력함도 다 섞여 있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기 온 게 잘못인가? 그 이후로 나는 한국을 조금씩 멀리했어요. 사람들의 친절도, 문화도, 음악도, 특히 음악,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 나오면 내 마음이 먼저 다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미국 노래, 일본 노래, 조금씩 섞어 만든 느낌. 그렇게 나는 혼자 판단해버렸어요. 이 나라는 사람도 문화도 다 돈을 위해 움직인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결론 말고는 나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상처를 이해로 바꾸기엔 나는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이 먼저 굳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엄마가 됐어요. 남편을 만나고 딸 소피아를 낳았죠. 그때 나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런 일 겪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내 딸이 하필이면 그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K-팝에 완전히 빠졌어요. 처음엔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지나면 시들해지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소피아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노래 틀고 학교 갔다 와서도 이어폰 끼고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춤춘다고 나가고 굿즈도 사고 포토카드도 모으고 그걸 사려고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딸을 깎아내렸어요. 쓸데없는데 인생 쓰고 있다. 외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붙잡고 사는 거야. 근데요, 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적은 유지했고 문제도 없었고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혼란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비웃었죠. 아이돌이 유엔? 세상 진짜 이상해졌네. 근데 이상하게 채널을 돌리지 못했어요. 화면 속 그들은 내가 알고 있던 아이돌과 달랐어요.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태도,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또렷한 목소리. 그중 한 문장이 내 귀에 걸렸어요. Speak yourself. 말해라. 너 자신을.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났어요. 이게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아? 그날 이후 나는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K-팝이 사실은 내 딸이 이 세상에서 버티기 위해 붙잡은 유일한 언어였다는 걸. 그리고 내가 딸을 지키지 못한 동안
그 음악이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 음악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리고 나를 내 딸에게 다시 데려다 줄 거라는 걸. 더 중요한 건요. 나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내 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건 몇 달 뒤였어요. 소피아 친구 마리아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그날 내가 소피아 방문 열었을 때 소피아는 손목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자기 자식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문화가 유일하게 그 아이를 살리고 있다면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내 딸을 거의 잃을 뻔했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물어요. 한국에 살아봤다면서요? 좋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잠깐 멈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항상 애매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자니 내 속이 불편하고, 진실을 말하자니 분위기가 깨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해왔어요. 뭐, 경험이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내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어요. 그때 나는 아직 세상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죠. 23이었어요. 꿈도 많았고 기대도 컸어요. 처음 며칠은 다 괜찮았어요. 기숙사 룸메이트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안전했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여기서 1년 살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잠깐 멈칫하는 그 눈빛. 어디서 왔어요? 이 질문을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미국이요. 아,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 궁금할 수 있지. 이해해. 근데 그 질문이 매일같이 반복되자 나는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여기서 늘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든 먼저 내가 누군지 증명해야 하는 사람. 결정적인 건 아르바이트였어요. 생활비 벌려고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친절했어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네. 성실하게만 하면 돼. 나는 성실했어요. 지각 한 번 안 했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다 했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와도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에 줄게요.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외국인이라 절차가 느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용기 내서 다시 물어봤어요. 저기, 제가 일한 시간, 정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때 사장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 대사사장, 차갑게. 외국인이잖아요. 이 정도면 경험한 걸로 치세요. 돈 대신 경험이라니.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그날 가게를 나와서 혼자 길을 걸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큰 길이었거든요. 그때 내 머릿속에 분명하게 박힌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켜주지 않는구나. 근데요, 더 나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건 아직도 말하기 조금 힘들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하철역 근처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내 엉덩이를 만졌어요. 슥.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나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이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서 누군지도 몰라요. 다들 자기 갈 길 가고 있고 처음엔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착각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그랬어요. 이번엔 편의점이었어요. 물건 고르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갑자기 내 허리를 툭 쳤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예쁘네. 그 말투가요. 너무 익숙한 듯이 가볍더라고요. 마치 이게 일상적인 인사인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이후로 나는 길 걸을 때도 편의점 갈 때도 늘 긴장했어요. 누가 또 다가올지 몰라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사람들 피해서 걷고 알바하던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커피 받으면서 내 손을 잡더니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네. 전화번호 좀 줄래? 나는 손을 빼면서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손님은 웃으면서 왜 그래요? 친해지자는 건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무력함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외국인이라서? 라티나라서? 여기 온 게 잘못인가? 그때 룸메이트가 물어봤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근데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 이후로 나는 한국을 조금씩 멀리했어요. 사람들의 친절도, 문화도, 음악도, 특히 음악,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 나오면 내 마음이 먼저 다쳤어요. 솔직히 그때 들었던 한국 음악들이 내 귀에는 좀 어설프게 들렸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미국 노래, 일본 노래 조금씩 섞어 만든 그런 느낌. 그렇게 나는 혼자 판단해버렸어요. 한국 음악은 결국 흉내다. 저건 예술이 아니라 상품이다. 이 나라는 사람도 문화도 다 돈을 위해 움직인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결론이었죠. 너무 가혹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결론 말고는 나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상처를 이해로 바꾸기엔 나는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이 먼저 굳었어요. 한국 식당도 안 갔고, 한국 드라마도 안 봤고, 한국 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그냥 전부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에두아르도를 만났고 결혼했고 딸 소피아를 낳았어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작은 집도 얻었죠. 평범한 이민자 가정이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런 일 겪지 않게 해주겠다. 이 아이는 어디서든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키우겠다. 그런데요, 내 딸이 하필이면 그 한국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순간 내 과거가 전부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딸을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겪었던 상처를 딸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죠. 너도 상처받을 거야. 너도 이용당할 거야. 나처럼 될 거야.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딸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은 몰랐어요. 내가 지키고 싶다던 그 마음이 사실은 딸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음악이 이미 딸의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어요. 내가 싫어했던 한국이 딸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공간마저 내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어요. 너무 늦게. 갈등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작은 소음처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폭발한 거죠. 그날도 집 안에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였어요. 소피아는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자기 방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면 바로 다음 곡, 그리고 또 다음 곡. 나는 그 소리를 참고 있었어요. 아니, 참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거 좀 꺼줄래? 소피아는 못 들은 척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어폰 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소피아가 이어폰을 한쪽 빼고 나를 봤어요. 대사 소피아 무표정. 왜? 그 한 마디가 나를 더 자극했어요. 왜냐니 나는 그 왜라는 말이 너무 오래 쌓여 있었거든요. 나는 딸이 이해 못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 노래만 듣는 게 정상이야? 대사 소피아 담담하게. 그냥 음악이잖아. 그 말에 내 속이 확 뒤집혔어요. 음악? 저게 무슨 음악이야. 맨날 울고 소리 지르고 같은 가사 반복하고.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말을 멈추면 질 것 같았거든요. 저건 다 돈 벌려고 만든 거야. 사람 감정 이용해서 굿즈 팔고 콘서트 팔고. 소피아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계속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됐죠. 너 지금 비주류에 빠진 거야. 주류가 될 수 없는 걸 붙잡고 사는 거야.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항상 그렇게 말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멈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였죠. 좋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굿즈 사느라 알바까지 하는 게 정상이야? 그 말과 함께 나는 소피아의 가방을 봤어요. 포토카드, 작은 키링, 티셔츠. 내 눈에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 순간 소피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엄마는 내가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소피아는 잠깐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는 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안 물어봐.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물러설 줄 몰랐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그 말에 소피아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엄마는 한국이 싫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도 싫은 거고. 그 말이 정확해서 더 화가 났어요. 나는 마지막 말을 던져버렸어요. 지금도 가끔 그 말을 떠올리면 숨이 막혀요.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굳이 저런 걸 자랑할 필요 없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 그럼 엄마도 나를 자랑하지 마.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쾅. 집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 고요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나는 딸을 보호하려다 딸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던진 그 말들이 언젠가는 돌아와 나를 때릴 거라는 것.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어요. 그 음악이 딸에게는 유행도 취미도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줄을 내가 잘라내고 있었다는 걸. 나레이션 톤 어두워짐. 그날 이후 집 안은 조용해졌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노래를 들었지만 이전처럼 크게 틀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방문을 닫고 나를 피해 다녔어요. 나는 그걸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게 낫다. 괜히 더 부딪히는 것보단.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정전 같은 침묵이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나는 소피아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알바 가는 요일, 굿즈가 하나 더 늘어나는 순간들,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일 때마다 내 속이 먼저 철렁했어요. 상자를 뜯는 소피아의 손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걸 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나를 더 화나게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숨겨? 왜 당당하지 못해? 그러면서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부정했어요. 소피아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고 지각도 없었고 선생님한테 문제 있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바빠 보였어요. 학교 끝나고 알바 가고 집에 오면 과제하고 그 와중에 춤 연습 영상을 찍었어요.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렇게 바쁜데 왜 저걸 계속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플래시몹 연습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시계를 봤어요. 밤늦게까지는 안 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 뒤에 설명이 따라왔을 거예요. 엄마, 이번 플래시몹은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한 달 동안 준비했어. 그런 말들. 근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불안했어요. 나는 소피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혼자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굿즈를 사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돈이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포토카드인지 종이 쪼가리에 왜 그렇게 돈을 쓰는지 나는 그 카드 한 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K-팝은 여전히 이랬어요. 사람 감정을 상품으로 바꾸는 산업, 꿈을 파는 척하면서 사실은 돈을 긁어 모으는 구조. 그래서 소피아가 알바까지 하며 그걸 사는 모습은 나에게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이러다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소피아의 얼굴이었어요. 분명 바쁜데 힘 텐데 소피아는 어딘가 살아 있었어요. 웃을 때 웃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무대 영상을 볼 때는 눈이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눈빛을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기억하는 삶은 늘 이렇게 흘러갔어요. 해야 할 일, 참아야 할 일, 현실적인 선택. 나는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인생을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피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뉴스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말했어요. 대사 카르멘 비웃듯. 쟤네가 유엔까지 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화면 속 그들은 내가 알고 있던 아이돌과 달랐어요. 웃기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그중 한 문장이 내 귀를 붙잡았어요. Speak yourself. 나는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말해라. 너 자신을. 이상했어요. 왜 저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밤 소피아의 방문 앞에 잠깐 섰어요. 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예전 같으면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좀 꺼, 시끄러워.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어요. 그 음악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소피아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걸, 그리고 그 끈을 내가 가장 먼저 잘라내려 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조금 뒤였어요. 소피아 친구 마리아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침묵이 몇 주 이어졌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소피아 친구 마리아였어요. 안녕하세요. 로드리게스 아주머니. 나는 조금 놀랐어요. 소피아 친구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마리아, 무슨 일이야? 마리아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소피아, 요즘 좀 이상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학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점심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복도 구석에 있고,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애들이 소피아 놀리는 거 아주머니 아세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소피아가 케이팝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본대요. 코리아부라고 부르면서 놀려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건 마리아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이름 발음 일부러 이상하게 하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 말은 내가 한국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잔인했어요. 소피아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게 소피아의 나라인데 저도 소피아한테 같이 대들자고 했는데 소피아가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한 반년 됐어요. 반년 동안 내 딸이 혼자 그걸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피아가 아주머니한테 말하지 말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소피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더 무너졌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왜 혼자 견뎠을까? 마리아, 고마워. 소피아, 많이 챙겨주세요. 요즘 진짜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반년 동안 내 딸이 혼자 그걸 견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딸의 유일한 위로를 부수고 있었어요. 나는 소피아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소피아, 대답이 없었어요. 소피아,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소피아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눈은 붉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딸을 봤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나는 소피아를 안았어요. 미안해. 소피아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나를 밀어냈어요. 괜찮아.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무너져 있었거든요. 괜찮지 않아. 엄마한테 얘기해줘.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뭐.
소피아가 나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체념이 있었어요. 엄마도 케이팝 싫어하잖아. 엄마한테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했잖아. 이럴 거 뻔해서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 나는 소피아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들을게. 소피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학교에서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 애들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 이름 발음 일부러 이상하게 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 신경 안 쓰는 척 했지. 조용히.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내가 케이팝 좋아한다고 더 놀렸어. 코리아부라고? 너 한국인 아닌데 왜 한국 음악 들어? 이런 식으로.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밥 먹었어. 아무도 나 찾지 못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에서 내 딸이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도 그거 싫어하잖아. 엄마한테 말하면 그만두면 되잖아. 이럴 것 같아서 나는 소피아를 꼭 안았어요. 이번에는 소피아가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나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국 애들은 나를 라티나라고 하고 라티노 애들은 나보고 너무 미국 애 같대. 소피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케이팝이 좋았어. 거기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거든. 소피아가 나를 봤어요. 그 노래들은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줬어.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까지 그걸 싫어하니까 나는 정말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나는 소피아를 더 꽉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건 딸이 아니라 내 상처였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를 지키느라 내 딸을 혼자 싸우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안고 울었어요. 엄마와 딸로서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소피아가 숨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설령 그게 내가 가장 싫어하던 세계라 할지라도. 하지만요, 그때까지 나는 아직 몰랐어요. 소피아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가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건 2주 뒤였어요. 소피아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던 그날 이후 우리 사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소피아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조금씩 듣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글자가 빼곡했어요.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그게 뭐야? 소피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노트를 밀어줬어요. 노래 가사야. 내가 번역한 거. 나는 무심한 척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냥 호기심 정도였어요. 근데 첫 줄을 읽고 나는 멈췄어요. 나는 나로 살아도 될까?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그 문장이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다음 줄을 읽었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상했어요. 내가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수없이 소피아 방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그때는 그저 시끄럽다고만 느꼈던 노래. 나는 종이를 넘겼어요. 나는 약해서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을 버텼다. 나는 숨을 잠깐 멈췄어요. 이건 아이돌이 부르는 가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어느 나라의 언어도 아닌 살아남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나는 소피아를 보지 않고 물었어요. 이게 그 노래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이유야.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어요. 나는 갑자기 소피아가 아니라 내 과거를 봤어요. 한국에서 혼자 울던 밤, 돈도 말도 보호도 없던 순간들,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무력함.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너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 나는 그 가사를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었어요. 영어로, 스페인어로, 이상하게도 스페인어 문장이 가슴에 더 깊게 박혔어요. 내 언어로 쓴 고백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좋은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기대도 설득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라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 있었어요. 그게 나를 더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 나는 노래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어요. 볼륨이 아니라 가사를 들었어요. 후렴이 아니라 앞부분을 들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싫어하던 과장도 허세도 없었어요. 대신 불안, 자책, 그리고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싫어했던 건 케이팝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 하나, 이 가사가 소피아의 이야기라면 나는 소피아를 봤어요. 요즘 들어
유난히 늦게 오는 날들, 말수가 줄어든 이유, 혼자 방에 오래 머무는 시간들, 그 모든 게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2주 뒤 그날이 왔어요. 저녁이었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늦게 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친구들이랑 있었어. 소피아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무기력했어요. 나는 소피아 방문 앞에 잠깐 섰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음악도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리아였어요. 아주머니, 소피아, 좀 확인해 보세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소피아가 저한테 이상한 문자 보냈어요. 무슨 문자?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소피아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소피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피아의 손목에 흰색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소피아가 천천히 나를 봤어요.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손목, 그게 뭐야? 소피아는 자기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 나는 소피아 옆에 앉아서 손목을 확인했어요. 붕대 밑으로 붉은 자국이 보였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상처였어요. 나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이랬어?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소피아, 엄마, 좀 봐. 소피아가 천천히 나를 봤어요.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랬어? 소피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어디에도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았어. 소피아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학교에서는 날 놀리고 집에 와도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나는 소피아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나도 살고 싶었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어요. 내가 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케이팝이 유일하게 딸을 살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소피아 손목을 봤어요. 다행히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었어도 의사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소피아 옆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바뀌어야겠다고. 내 상처가 아니라 내 딸을 봐야겠다고. 내가 싫어하는 세계가 아니라 딸이 사랑하는 세계로 들어가야겠다고. 설령 그게 내가 평생 지우고 싶었던 한국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게 내가 가장 증오했던 케이팝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제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 음악이 내 딸의 생명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줄을 잡지 못하면 나는 내 딸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걸. 같이 들어보자는 말.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조용함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의사는 일주일 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피아는 학교도 안 갔어요. 우리 둘이 집에 같이 있었는데 말이 같이 있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소피아 손목에 그 붕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했던 말, 나는 어디로 가야 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눌려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막혔어요. 아침이 되자 소피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방도 안 메고 이어폰도 안 끼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소피아, 소피아가 천천히 나를 봤어요. 오늘 시간 있어? 응.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노래 하나만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가만히 봤어요. 마치 이게 진짜인지 시험하는 사람처럼. 진짜? 응. 엄마가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 소피아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소피아는 리모컨을 들고 잠깐 망설였어요. 진짜 괜찮아? 그 질문이 나를 찔렀어요.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했을까? 응, 이번엔 엄마가 도망 안 칠게. 소피아는 조용히 웃었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틀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했어요. 리듬이 익숙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번엔 귀를 막지 않았어요. 가사를 생각하며 들었어요. 저 문장은 어떤 마음일까? 이 소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노래가 끝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피아가 나를 봤어요. 기대하지 않는 눈빛. 그게 더 미안했어요. 이 노래 언제 들었어? 소피아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힘들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 말이 너무 짧아서 더 아팠어요. 이 노래가 너한테 어떤 의미야? 소피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 노래 들으면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혼자였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날 이해 못하잖아. 그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맞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소피아를 이해하려고 안 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같이 노래를 들었어요. 매일은 아니었어요. 어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노래가 나오면 방을 나가지 않았어요. 귀를 막지도 않았어요. 소피아가 가사를 설명해주면 나는 묻지 않던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이야?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조금씩 더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는 걸, 화려함 뒤에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버팀이 있는지. 이 노래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너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언어라는 걸. 어느 날 소피아가 처음으로 나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Stray Kids의 God's Man이었어요. 이거 한번 봐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초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빠른 비트, 강렬한 안무, 그리고 한국어 랩.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표정은 진지했고,
무대 위에서 그들은 완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 제목 God's Menu, 신의 메뉴, 자신들의 음식을 당당하게 내놓는다는 그 자신감.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흉내가 아니야. 이건 자기들만의 언어야.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소피아를 봤어요. 이 그룹 이름이 뭐라고?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길 잃은 아이들.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이 그룹을 좋아해? 소피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자기들 음악을 자기들이 만들거든. 가사도 곡도 전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들도 처음엔 인정받지 못했대. 계속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소피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딸이 그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엄마도 조금씩 들어볼게. 소피아는 놀란 얼굴로 나를 봤어요. 진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천천히 소피아는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같이 노래를 들었어요. 소피아는 가사를 설명해 줬고 나는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소피아도 나도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는 그 어색함마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노래를 들으면서 소피아가 나를 슬쩍 쳐다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 듣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근데 한국말은 여전히 어려워. 소피아가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자막 보면서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됐어. 나는 소피아의 그 단단한 모습이 새삼 대견했어요. 이 아이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냈다는 게,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하게 서 있다는 게. 그러던 어느 날 노래가 끝난 뒤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볼래? 어디? 콘서트. 나는 웃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콘서트라니. 그런데 소피아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나는 그 표정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그 말은 확답이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혼자 음악을 다시 틀었어요.
소피아 없이, 이어폰 없이, 조용히. 나는 아직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했어요. 이제 나는 소피아가 숨은 곳을 부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어떤 세계인지 알아보겠다는 것,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며칠 뒤 나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콘서트 같이 갈게.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봤어요. 진짜? 응. 근데 엄마, 뭐 입어야 해? 소피아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편한 거 입으면 돼. 그 손이 따뜻했어요. 콘서트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설레지는 않았지만 뭔가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소피아, 실망시키진 않을까? 소피아는 아침부터 바빴어요. 옷을 고르고 머리를 묶고 가방을 챙겼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기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진지해서 나는 말을 아꼈어요. 공연장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는 Stray Kids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소피아는 작게 따라 불렀고 나는 창밖만 봤어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같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같은 색의 응원봉,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공연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압도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고, 훨씬 많았고, 훨씬 다양했어요. 백인, 흑인, 아시안, 라티노, 나처럼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사람도 있었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이건 단순한 팬 문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좀 놀랐어. 소피아가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공연이 시작되자 소리가 몸을 때렸어요. 처음엔 정신이 없었어요. 불빛, 함성, 떼창, 한국어, 가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 노래들이 누군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무대 위에 그들은 완벽해 보이지 않았어요.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이 찼고 가끔 목이 갈라졌어요. 그 모습이 나를 더 흔들었어요. 이건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진짜 사람. 무대 위에서 방찬이 땀을 닦으면서 멘트를 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말에 관객들이 더 크게 소리쳤어요. 나는 그 순간 무언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이돌과 팬이 서로를 살리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중간 멘트가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됐어요. Levanter. 소피아가 늘 가사를 번역해주던 그 노래였어요. 수만 명이 같은 타이밍에 같은 문장을 불렀어요. 한국어로 억양도 다르고 발음도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나는 옆을 봤어요. 소피아가 노래를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기쁘게 해방된 얼굴로. 그 순간 나는 참고 있던 숨을 놓아버렸어요.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혼자 울던 나, 지하철역에서 성추행 당하고도 아무한테 말하지 못했던 나, 미국에서 설명해야 했던 나, 그리고 학교에서 혼자 버티던 내 딸, 화장실에서 밥 먹던 내 딸, 손목에 붕대 감고 있던 내 딸, 그 모든 시간이 이 노래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소피아를 봤어요. 소피아는 무대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기쁘게 해방된 얼굴로.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음악은 도망이 아니었어요. 숨는 곳도 아니었어요. 이건 소피아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내가 한번 닫아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소피아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소피아가 나를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고개였어요. 이제 알아. 늦었지만 알아. 무대 위에서 현진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이 예술이었어요. 필릭스가 저음으로 노래할 때 관객석이 떨렸어요. 아이엔의 미소는 진짜였고 승민의 고음은 날카로웠고 한의 랩은 정확했어요. 리노의 안무는 완벽했고 창빈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찬, 그는 무대 끝에서 멤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당당히 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국어로 시작됐다는 게 중요했어요. 한때
나를 상처 입혔던 그 언어가 지금은 수만 명을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공연이 클라이맥스로 향할 무렵 관객들이 불을 들었어요. 별처럼, 은하처럼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부심. 이 사람들이 부르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게 한때 부끄럽고 상처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국뽕이 아니라 증명이다. 내가 당했던 상처가 그 나라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증명,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시작된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증명. 더 중요한 건 그 음악이 내 딸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너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울고 웃고 숨이 차 있었어요. 소피아가 나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나는 소피아를 더 꽉 안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던 세계로. 그런데 그 세계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던 곳이었어요. 공연장을 나설 때 소피아가 말했어요. 어땠어?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짜였어.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날 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공연장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귀가 멍멍했는데 막상 차에 앉으니 소리가 필요 없었어요.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았어? 나는 앞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어떤 말도 그 순간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조금 달리다가 나는 라디오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소피아의 플레이리스트를 켰어요. 소피아가 깜짝 놀라 나를 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엄마가 고를게.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까 콘서트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이번에는 함성도 없고 굴빛도 없고 그냥 차 안에 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보다 더 잘 들렸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나는 속으로 따라 불렀어요. 완벽하지 않은 발음으로, 하지만 숨기지 않고.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엄마, 같이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소피아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공연 영상을 다시 봤어요. 이번엔 비웃지 않았어요.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그 안에는 노력하는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내 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이 문장을 내 마음에 허락했어요. 내가 싫어했던 건 케이팝이 아니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내가 다시 상처받는 거였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 딸의 언어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이 음악은 도망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나도 그 부름에 이제야 응답한 것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은 달라졌어요. 소피아는 다시 학교에 갔어요. 이번에는 마리아랑 다른 친구들도 같이 점심 먹는다고 했어요. 며칠 뒤 소피아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애들한테 콘서트 갔다 온 얘기했어. 그랬어? 뭐래? 신기하대. 너희 엄마 진짜 멋있다. 이러더라.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 나는 소피아를 봤어요. 케이팝 좋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엄마가 같이 콘서트 가준 거 나한테 진짜 큰 힘이 됐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도 이제 너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같이 노래를 들었어요. 소피아가 가사를 설명해주고 나는 가끔 따라 불렀어요. 발음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소피아는 웃으며 고쳐줬어요. 그 시간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케이팝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의 음악을 통해 나 자신도 다시 만났어요. 상처받았던
그 젊은 날의 카르멘을,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자식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세계가 어쩌면 그 아이를 살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이해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같이 들어주면 돼요. 같이 서주면 돼요. 그리고 나처럼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는 웃으며 말해요. 스트레이 키즈 팬이다. 몇 달 뒤 소피아는 학교에서 K-pop 댄스팀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당연히 갔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소피아를 보며 나는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어요. 내 딸이 더 이상 숨지 않는다는 게, 당당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세상에 보여준다는 게. 공연이 끝나고 소피아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봤어? 나는 소피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응, 너 정말 멋졌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엄마가 K-pop 싫어했던 거 이제는 이해해. 나는 놀라 소피아를 봤어요. 엄마도 아팠으니까. 한국에서. 나는 숨을 멈췄어요. 엄마가 나한테 말 안 했지만 나 알아. 엄마도 힘들었던 거. 눈물이 또 났어요. 소피아, 괜찮아. 이제 우리 같이 좋아하잖아.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아이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딸을 보호한 게 아니라 딸이 나를 구해준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나 카르멘 로드리게스는 스트레이 키즈 팬이에요. 완벽한 팬은 아니에요. 아직도 한국말은 어렵고 멤버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내 딸의 세계에 함께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는 것. 당신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지 몰라요. 당신이 가장 싫어하던 것이 당신
자식을 살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기억해요. 늦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같이 서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그걸 케이팝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 딸 소피아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노래를 틀어요. 크게, 거침없이, 그리고 딸과 같이 불러요. 한국어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는 이 음악을 증오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콘서트장 한가운데 서 있어요. 수천 명이랑 같이 손들고 노래 부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간단해요. 나는 내 딸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세계로 들어가는 용기를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이 키즈 팬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